짠. 오케이. 그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의 경로를 바꾸어주는 그 조그만 그 유리 이런 애들 이름은 뭐라고 하죠?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의 경로를 싹 바꾸어주는 그건 유리 장치 이름은 뭐라고 해요? 렌즈라고 하죠. 렌즈. 렌즈라는 렌즈. 지금 지우가 쓰고 있는 안경의 그 알, 그걸 렌즈라고 하죠. 자, 렌즈의 역할은 뭐냐면 렌즈 역할이 자, 렌즈가 생긴 게 이제 보통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렌즈 보통 꼭 유리일 필요는 없는데 그냥 뭐 유리도 되고 뭐 아크릴 이런 것도 되고 하여튼 뭐 유리라고 할 때 사실 재질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렌즈가 렌즈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이 녀석의 기하학적인 상호작용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빛이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빛이 딱 들어올 때 놀랍게도 여기 접점이 있을까요? 접점. 그럼 접점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우리는 물리 시간에 배워. 무슨 각하고 무슨 각이 같다? 입사각, 반사각이 같다. 그럼 입사각, 반사각이 같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를 시타라고 하면 입사를 했을 때 반사각도 뭐 한 이쯤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 그러면 여기 이제 유리이면 이걸 이게 공유를 이렇게 좀 동그랗게 깎아 놓으면 빛이 딱 들어갔을 때 저쪽으로 탁 이렇게 빠져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빛이 반사돼 들어온 여기 있죠. 여기가 만약 다른 평행광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같이 들어와서 이리 어떤 평행광도 똑같은 한 초점으로 이리 무슨 말 나겠어요? 이렇게 초점이 일치를 시키려면 요게 기하학적으로 어떤 성격이 돼야 되느냐라는 거지. 이걸 당연히 수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이 다 조사를 했겠죠? 그 결과 바로 얘가 2차 곡선이면 되는 거예요. 바로 y 이퀄 x제곱이요. 혹은 x 이퀄 y제곱의 쌍곡선 같은 거 있죠. 이게 쌍곡선 공률을 가지면 빛이 들어올 때 한 초점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안경 있죠. 그 다음에 카메라에 들어있는 렌즈 있죠. 그 렌즈에 곡률이 있는데 그 곡률은 이상적으로 뭐 2차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본 적 있죠? 2차 곡선. 수학 시간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런데 2차 곡선은 기계적으로 만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량 생산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량 생산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사실 대량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차 곡선은 이거를 기계적으로 만들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유리를 깎아서 2차 곡선의 곡률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바로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깎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독일이나 이런 유럽의 이런 능수능란한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드는 게 바로 2차 곡선 렌즈입니다. 그래서 그런 2차 곡선 렌즈로 만들어진 카메라는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엄청 비쌉니다. 카메라 중에 요즘은 카메라의 세상이 아니라 뭐냐면 스마트폰의 세상이라서 요즘은 카메라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없습니다만 카메라가 원래 엄청 고가 장비인 거 아세요? 그 고가 장비인 이유가 바로 저 손으로 2차 곡선을 꼭 깎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유리를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통의 싸구려 카메라,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뭐 이렇게 자동 카메라나 아니면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카메라의 렌즈, 혹은 여러분들이 보통 쓰고 있는 안경 렌즈, 그럼 그건 어떻게 만들게요?
그 유럽의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깎아서 만들기에는 제작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바로 유리를 구로 깎습니다. 유리를 구로 깎는 거는 대량 생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대량 생산이 됩니다. 구로 깎는 건 쉬운 게 어떤 물체를 축상에 이렇게 넣어두고 왜 회전을 시킨 다음에 칼이나 톡 같은 걸 가까이 대면 회전을 통해서 깎으면 거기에 예쁘게 원으로 잘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를 구 형태로 만드는 건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만든 다음 어떻게? 이 앞대가리를 딱 자릅니다. 요만큼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 만드는 게 안경 렌즈고 카메라 렌즈예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확대해서 보면 이게 구형 렌즈잖아요. 근데 2차 곡선 렌즈는 이게 2차 곡선 렌즈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은 비슷하지. 렌즈 중앙은 구형 렌즈로 깎거나 2차 곡선 렌즈로 깎거나 비슷하지. 그런데 그 렌즈 중앙에서 벗어날수록 구형 렌즈하고 2차 곡선 렌즈에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오차를 뭐라고 불러요? 이를 구면 수차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2차 곡선이 아니고 구형 곡선인지라 이쪽으로 들어온 빛은 초점으로 잘 들어가겠어요? 잘 안 들어가겠어요? 잘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진에 예쁘게 찍히려면 어떻게 찍혀야 돼요? 사진에 예쁘게 찍히려면 사진에 내 얼굴이 예쁘게 찍히려면 그래서 어떻게 있어야 돼요? 렌즈 정면에 있어야 돼요. 렌즈 정면에 있어야 내 반사된 상이 카메라로 들어가서 초점으로 제대로 들어가요. 그 초점에 센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벗어나잖아요. 렌즈 센터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나에게서 반사된 빛은 구면 수차가 생기는 쪽으로 반사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초점으로 들어갈 때, 센서로 들어갈 때 내 상이 흐릿하게 들어가요. 혹은 넙대대 퍼져서 들어가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의 얼굴은 작아지는 거예요. 왜 연예인들이 작은 얼굴을 선호하느냐? 연예인들이 실제로 정말 예뻐서 연예인들이 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예쁘고 잘생긴 게 아니고 연예인이 되려면 얼굴 사이즈가 작아야 돼요. 왜냐? 구면 숫자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연기를 하거나 카메라에 잡힐 때는 항상 센터에 잡혀요. 여러 군데에서 다 잡힐 수 있어요. 여러 군데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벗어나면 숫자 때문에 얼굴이 넙대대해지고 몸 자체가 넙대대해져요. 그러니까 이 넙대대한 상태로 센서에 딱 찍히면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을 보게 될 경우 저 사람 왜 이렇게 넙대대해? 이렇게 시청자들이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카메라 어디 잡혀도 넙대대하지 않게 잡히려면 원래 얼굴 자체가 작아야 된다. 그래서 연예인 중에 얼굴 작은 사람이 많은 게 그것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생활의 팁, 사진에 예쁘게 나오고 싶다. 어디 서 있어야 돼? 센터. 그래서 여러분 여자 연예인들끼리 사진 찍는 장면들을 이렇게 막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면 항상 규칙이 있어요. 선배님이 중간에 오는 거예요. 여자 연예인들 사진 찍을 때 거기서 위계가 높거나 선배거나 하는 사람들이 사진 중간에 오는 거예요. 항상 센터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는 센터에서 멀어질수록 위계가 낮은 애들이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입니다.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항상 센터에만 있을 수 있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냐, 쓰려면.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가면 돈 없대 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메이크업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내 강의를 이렇게 나 유튜브에 많이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올려놓는데 그래서 뭐 보통 사람들이 많이 보진 않는데 어떻게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한마디씩 남길 거 아니에요. 뭐 어떻다 좋다 뭐 이렇게 뭐 감사하다 남길 거 아니에요. 좋은데 어떤 평 중에 이런 평이 하나 있더라고. 너무 못생겼다 이런 평이 있더라고. 그래서
정말 못생겼는데 수업은 잘하시네요. 이렇게 되니까 그 솔직히 뭐 내가 잘생기진 않았지. 근데 잘생겼으면 내가 연예인 하겠지. 근데 뭐 그래. 내가 뭐 그래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도 않고 내가 뭐 잘생겼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굳이 내가 수업을 하는데 거기에 뭐 내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말씀을 굳이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되게 물론 내가 잘생기진 않았지만 하여튼 뭐 종우야 너 못생겼어요? 그래요? 지호야 너무 못생겼어요? 아니. 또 있는 자리에서 물어보면 또 아니라고 하겠지. 여기서 근데 그 사람 누구지? 너무해. 진짜. 뭐.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알아볼 문제는 입시에서 또 아주 많이 나오는 삼투압 되겠습니다. 삼투압. 사실 삼투압도 이게 노벨상을 받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토프라는 사람이 이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고 이것 역시 연력학 제2법칙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증명 과정까지 하긴 좀 그렇고 이 삼투압에 대해서는 딱 요 수식 요것만 알아두시고 관련해서 적용만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나오니까 관련돼서 문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새끼 문제에 보시면 거기에 어떤 잘 모르는 효소가 있는데 그 녀석의 분자량을 한번 계산해 보자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서 100ml 물에다가 그놈의 효소 1g을 녹였더니 25도씨에서 삼투압이 요 정도가 된다라는 말이 거기에 등장할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상황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여기에 반투막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 반투막 영어로 쓰면 뭘까요? 영어로 쓰면 뭐라고요? 지호 뭐라고? 그렇지. 역시 뭐야? 저기 지호 영어를 잘하는 거 보면 역시 지호 지방시. 그 사람이 아마 그 아메리칸일걸요. 그래서 역시 지호 영어 좀 좋습니다, 지호야. 바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semi permeable membrane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뭐 어디까지나 대략이에요. 대략 1나노미터 정도의 구멍이 많이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H2O 등의 용매는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식의 효소 혹은 이온 등의 용질들은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딱 그 정도의 구멍이 숭숭숭 있는 물질을 우리말로 반투막, 영어 표현으로는 semi permeable membrane이라고 합니다. 그 왜 세포 안에 보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마치 그 셀로판 테이프 얇으리한 그런 막처럼 세포에 막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멤브레인이라고 하고요. 세마이가 반 정도만,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니고 일부만 이런 뜻이고 퍼미어블이 왔다 갔다 한다, 투과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절반 정도만 투과할 수 있는 막이라는 뜻으로 우리말로 반투막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놈의 효소는 이 영역 안에 갇혀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반투막을 통해서는 H2O 분자가 외부 내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때 외부에서 압력을 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기압 더 추가적으로 주면
이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의 상황이라는 게 뭔 말이냐? 자, 이런 외부의 추가적인 압력을 주건 말건 지금 대기압은 항상 몇 기압이에요? 대기압은 항상 1기압이잖아요. 그래서 1기압이 가해지고 있지만 여기에 추가적인 이압력을 줘야 이 평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추가적으로 줘야 되는 이 압력이 바로 3초압이 되고 그것이 여기 주어져 있는 내부 미지 효소의 몰농도와 이런 수리적 관계가 있다라는 게 바로 반토프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수식에 놓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1. 용질의 몰농도 계산. 자, 이게 뭐냐? 삼투압이 얼마라고요? 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기압이고요. 자, 용질의 몰농도를 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이 뭐냐면 기체상수죠. 기체상수 값이 얼마냐면 0.082 atm 리터 몰의 역수 켈빈의 역수. 그래서 요만큼이 기체의 상수죠. 단위 실수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온도가 27도라고 했습니다. 27도면은 켈빈으로 바꾸면 대략 300켈빈 정도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계산해서 저 몰농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구할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지호야? 얼마 나와요, 지호야? 안 해봤군요. 자, 계산하시면 대략 6,000분의 1 몰 퍼 리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위가 켈빈 약분되고 atm 약분되면서 리터하고 몰 단위만 남거든요. 그러면 계산하시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C라고 하는 건 용질의 몰농도니까 의미상 뭐냐면 용매 부피에 대한 용질의 몰수가 되겠네요. 그게 바로 몰농도의 정의죠. 그러면 이때 용질의 몰수를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냐면 바로 1.0g 나누기 m 한 다음에 100ml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네요. 지금 저 용액의 부피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00ml라고 되어 있죠? 뭐 아니면 뭐 0.1L라고 쓰던가. 그 다음 1g은 뭐예요? 1g은 용질의 질량이죠. 1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m이 바로 뭐겠습니까? 분자량 혹은 몰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용질의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누면 그게 용질의 몰수죠. 그리고 그때 부피가 0.1L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를 계산해주면 뭐가 나오겠어요? 요 몰농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계산할 수 있나요? 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얘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오더라? 바로 6,000 그램 퍼 몰이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삼투압은 저런 분자량이 큰 거대 유기물질에 저런 식의 이제 분자량을 측정할 때 많이 나오죠. 아시겠죠? 그죠? 치료하겠죠? 분모에 들어가는 용액의 부피인 거. 그렇죠. 용액의 부피. 왜냐면 몰농도 계산할 때는 부피가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썼지? 용매는 몰랄 농도인데 용액의 부피.
바로 여기 요거. 이렇게 저기 가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그냥 삼투압에 대한 수식을 응용하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게 2번, 3번 문제가 재밌는데 2. 자, 2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2번 문제에는 뭐라고 돼 있더라. 만약 이 효소가 순수 증류수에서는 침전 등으로 인해 불안정하여 0.1몰 NaCl 수용액 100ml에 녹여야 했다면 삼투압을 이용한 분자량 측정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라는 말이 나오죠.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이게 뭔 말이냐? 우선 우선 얘는 이온 결합 염과 함께 효소 수용액을 만듭니다. 자,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우선 첫 번째 거대 분자의 경우 분산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엉겨서 침전이 이루어질 수 있죠. 마치 AgCl 같은 앙금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의 앙금이 아니라 그냥 고체들끼리 엉겨 있는 거라 앙금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여하튼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물에 녹지 않고 저렇게 이제 물 속에서 침전 같은 게 만들어지면 용액의 총괄성 같은 걸로 분자량 측정하기가 좀 곤란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제 어떤 테크닉을 쓰냐면 이런 테크닉을 씁니다. 이게 이 특히나 효소 혹은 단백질의 경우 COO- 혹은 NH3+ 등의 작용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이온들과 인력이 강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효소가 이렇게 있는데 효소 어느 끝자락에 COO 마이너스 어느 끝자락에 NH3 플러스 이런 게 있을 때 효소들끼리만 있으면 효소들끼리 뭉쳐가지고 분자간 인력이 커서 서로 떡이 져가지고 가라앉게 되는데 이런 작용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온 결합 물질을 넣어두면 문제에서는 NaCl 넣어둔다고 했죠. 그렇죠? 뭐 NaCl 넣어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겠죠. Cl 마이너스 이온이 요렇게 그 다음 Na 플러스 이온이 요렇게 들러붙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서 이 Cl 마이너스 이온 주변으로 또 H2O가 수화돼 붙고 그 다음에 Na 플러스 주변에도 또 H2O가 수화돼 들러붙어 버리면
난데없이 효소 주변에 원래 없던 애들이 막 끼어 들어가는 거죠. 막 끼어 들어가면서 효소 분자와 효소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H2O 등에 의해서 효소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지고, 멀어지니까 분산력은 작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안 엉기고 물에 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나 뭐 이런 단백질 분자들이 그냥 물에 녹으면 녹은 대로 실험을 하면 되는데, 물에 녹여야 되는데 안 녹고 엉겨 있어. 그럴 때 저렇게 NaCl 같은 걸 확 넣어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제 그런 상호작용 상황에서 저 삼투압 현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뭔 알겠죠? 지금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바로 이런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런데 하필 여기에 NaCl을 얼마나 넣었느냐? NaCl을 농도가 좀 진하네요. 얼마나 넣었냐면 이온 결합염 0.1몰 NaCl 수용액으로 만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제 요렇게. 자, 그럼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3, 2에 3. 그러면 추가한 NaCl 수용액만에 의한 삼투압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수식 그대로 사용합니다. 파이 한 다음에 NaCl. 자, 농도가 얼마였냐면 0.1몰이죠. 근데 여기에 2배. 왜 더블링을 해야 됩니까? 바로 NaCl은 전해질이죠. 그래서 NaCl 한 단위가 녹으면 물속에서 Na 플러스 이온, Cl 마이너스 이온, 이온이 2개가 만들어지니까 넣어주는 농도의 2배만큼 삼투압 현상 혹은 총괄성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 곱하기 기체상수가 있죠. 자, 기체상수 값이 얼마냐면 0.082 atm 리터 몰의 역수 켈빈의 역수. 그리고 온도는 뭐 지금 27도 그대로 활용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300 켈빈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때 값이 얼마쯤 나온다니라. 바로 4.9기압.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하면 되죠. 지금 미지요소인데 여기에 0.1몰 NaCl 수용액이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그러면 이 경우 측정되는 삼투압은 4.9기압 더하기 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기압일 거고요.
여기서 4.9기압 만큼을 제외한 만큼 이 뭐가 될 것이다? 제외한 만큼이 바로 저 효소만의 삼투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좋은 거예요. 맞나요? 맞죠 맞죠? 됐습니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자, 그런데 이때 이럴 수도 있어요. 혹은 다음 실험 장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반토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유자관실을 준비합니다. 유자관 알죠? 유자관시. 그래서 유자관시를 데려온 다음에 이 유자관시에다가 양쪽에 요쪽에도 0.1몰 NaCl 수용액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0.1몰 NaCl 수용액을 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만 그 효소 600분의 1몰 농도가 되게 여기에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600분의 1몰이 아까 600 맞죠? 600에서 6000이었어. 아까 계산해. 600 맞아요? 6000이었어. 6000분의 1몰 농도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수용액이고 여기도 이온결합 수용액이고 여기도 이온결합 수용액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효소만 더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피스톤 장치를 하면 여기는 압력을 추가적으로 얼마만 더 주면 되겠어요? 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기압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주면 되는 거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저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실제로 계산되는 4.9기압이 사실은 이거 높은 압력이에요, 낮은 압력이에요. 이것만 해도 꽤 높은 압력이거든요. 이걸 추가적으로 더 줄 게 아니라 양쪽을 똑같이 같은 이온결합 수용액으로 만들어 놓고 한쪽에다가 효소만 넣고 삼투압 측정을 하면 바로 4.1 곱하기 10의 3승 ATM만 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다. 아이고. 됐죠?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이게 또 서울대 문제인지라 또 그냥은 안 넘어가네요. 자, 3번.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3. 거대 분자량 유기물의 농축. 자, 거대 분자량 유기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효소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거대 효소라고 하고. 그다음 찌허야
농축은 농도를 낮추는 거예요, 농도를 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농도를 진하게 하는 게 농축이죠. 뭐야,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리버스 오스모시스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어요. 우리말 번역 역삼투. 이게 역삼투라는 말은 저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역삼투 방식으로 천연 남반에서 뽑아낸 생수입니다. 뭐 이런 말 쓰거든요. 들어본 적 있죠? 그럼 과연 이제 역삼투라는 게 뭐냐는 거죠. 바로 요렇게 자, 유자관씨에다가 삼투압을 세팅을 하고 여기에 아까 그 얘기했던 효소를 둔 다음에 한쪽에 여기에 very high pressure 고압 조건으로 확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삼투압을 토대로는 누구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고요. 누구만. H2O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고 했죠. 효소처럼 거대한 분자는 삼투압을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삼투압을 토대로 이런 식으로 H2O의 R자 이동이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 밟아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용매가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용매를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빼버릴 수 있죠. 이런 방식을 역삼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효소의 농도를 진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정말 맞아요? 자, 지금 나잉? 그 다음 또 어떤 방식이 있느냐? 두 번째 이 forward osmosis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어요. 오스모시스. 근데 이건 내가 번역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reverse osmosis는 역삼투라는 우리가 번역을 쓰는데 forward osmosis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하지? 하여튼 forward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reverse의 반대가 forward잖아요. reverse는 거꾸로 오고 forward는 앞으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역시나 삼투압을 두고 이때 요쪽에다가 매우 진한 소금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매우 진한 소금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효소가 있을 때 외부에서 그냥 대기압, 그럼 그 대기압은 여기도 그냥 대기압일 거 아니에요. 특별히 압력이 없다 하더라도 매우 진한 소금물을 만들어 버리면 여기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H2O의 R자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 있었던 용매, 특히나 물 같은 게 이 소금물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용매만 R자로 이동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식을 forward osmosis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도 여기 있는 이 유기물의 농도를 이렇게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농축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이 방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쓰죠. 이 방법이 뭐예요? 이 forward osmosis 안 쓸 거 가지고 우리 주변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쓰고 이게 뭐예요? 언제 쓰는 방법이에요 이거? 저 누구야? 지호야, 이거 언제 쓰는 거예요? 말만 저게 거창한 거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거 저거 언제 쓰는 거예요 이거?
배추 절이기요. 배추 절이기가 폴드 오스모시스라고요. 배추 어떻게 절여? 배추 이렇게 배추 있으면 배추 있잖아요. 배추. 그럼 바깥에다가 뭐예요? 바깥에다가 소금물 두면 나중에 배추에서 어떻게 배추에서 물이 줄줄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던 배추가 물이 쭉 빠지면서 쭈글쭈글쭈글해지죠. 그 상태에서 김치 담는 거 아니에요. 알죠? 뭔지 알죠? 그게 폴드 오스모시스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폴드 오스모시스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주변에서 엄청 많이 하는 행위예요. 알겠죠? 저거를 폴드 오스모시스라 한다. 그래서 이런 말을 알고 뭐냐면은 발표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는 충분히 뭐냐면은 입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용액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력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입시 과정에 연력학이 또 무지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연력학 중에서 특히나 엔트로피에 대한 것이 교과 과정에서 빠졌죠. 뭐냐면 엔트로피가 한 3, 4년 전까지는 수능에 나왔었는데 최근 수능 교과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빠졌습니다. 예, 이게 엔트로피는 안 나옵니다. 수능에서는요. 근데 서울대 교수들은 냅니다. 알겠죠? 예. 은근히 냅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셔야 돼서 그 관련해서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종우 안녕. 좋다. 내가 또 뭐야? 삼투가 왜? 뭐라고? 내가 뭐라고 썼는데? 아니 삼투압이 뭐야? 삼투압. 반투막. 내가 이게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런 거 쓸 때도 이제 자 반투막. 반투막. 참네. 참. 좋아. 누구야? 재성이도 안녕.